네, 오늘 시장의 수급과 이슈 또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오늘 우리 시장 관망세가 역시 짙었던 하루였죠. 내일 FOMC 그리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경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들의 힘은 그래도 강했던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화전자, 두 번째는 일동제약입니다. 먼저 자화전자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4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이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는 수급과 또 늘어난 거래량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뭐 요즘에 애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화전자는 카메라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있는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사용처가 많이 좀 다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이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일단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 확대 및 신사업 기대감 보유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화전자가 언제 이렇게 또 조용히 올라왔는지 생각보다 강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아이폰이나 뭐 삼성, 중국 핸드폰뿐 아니라 로봇 관리 모멘텀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애플인 것 같아요. 애플의 신제품이 뭐 다른 종목 예전에도 말씀드리면서도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하죠. 뭐 저는 사실 애플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네. 뭐 주변 사람들이 좀 교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제품이 망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이 AI를 첫 도입을 하면서 네. 인텔리전스 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막상 제가 작년에 샀거든요. 네. 근데 막상 AI 기능이 절반 정도도 안 돼. 없더라고요. 네, 네. 말하는 것만큼. 근데 이제 이게 1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 교체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대기 기간도 좀 길고 또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도 중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점유율이 낮아져서 애플이 조금 곤혹을 치렀는데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애플 관련된 기업들, 뭐 밸류체인들, 뭐 BH라든지 LG노텍, 뭐 자화전자 등이 주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신제품 출시하고 나면 주가가 빠지는데 뭐 이번에는 뭐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11월 달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았었으니까 그때 조정을 받고 상당히 V자로 좀 반등에 다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카메라 모듈의 매출은 같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용처가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완벽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이제 로봇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 뭐 휴머노이드 쪽으로 간다라면 자기 스스로가 공간이라든지 이런 사물을 인지를 하고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레이더로 갈 수도 있고 뭐 카메라로 갈 수도 있는데 카메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개만 사용될 건 아니다. 사람처럼 눈에다가 딱 그 카메라를 넣어놓고 모든 걸 다 인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액추에이터하고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사업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또 로봇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또 드론에도 들어가 있겠죠. 드론에도 카메라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전문 우리가 취미용이라든지 전문 카메라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아예 카메라가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어쨌든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확대된다는 점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박철순 요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신사업은 뭘까요? 신사업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동일한 연장선상인데요. 일단은 휴머노이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의 액추에이터 기술 관련된 거를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이 로봇 시장에서 특히나 관절에 사용이 되고 있는 구동계 부품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뭐 기대감만 있는 단계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측에서는 내년쯤에 이제 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나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 뭐 하이젠 아네르드미라든지 SPG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아직은 뭐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밖에 없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로봇 사업 쪽에 내년에 진출 기대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앞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부품 중에 하나가 OIS라고 해서 손떨림 방지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주력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편인데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쟁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고객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사들을 보통 한쪽을 밀기 시작하면 한쪽과 거래하면 다른 쪽과 거래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거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과 역시나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이 회사도 동시에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폴디드 줌 카메라를 많이 채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사의 OIS 부품 관련된 수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샤오미라든지 아니면은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갤럭시 Z 폴드 7 판매가 좀 생각보다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또 역시나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사를 굉장히 다변화해 놓은 가장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애플 아이폰 17 출시 이후에 흥행을 하다 보니까 실적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25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대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6년도에 올해 대비했을 때 한 60%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대하지 않았던 일단 애플의 어떤 흥행이라든지 그리고 주력 고객사들의 제품, 순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서 역시나 지금도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사를 다변화해 놓은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고 내년부터는 또 휴머노이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거래량은 좀 크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좀 신규 접근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신규 접근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크게 비중을 넣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고 일부 비중만 천천히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전고점이 24,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저항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때 대응을 하기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좀 더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뭐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대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 실적에 대한 이익 성장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중장기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운용하시는 자금의 성향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목표가를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유창희 의원의 좀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건지 좀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전고점까지 더 기다려보는 게 맞겠죠? 네, 뭐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이 매물 지난 11월 달에 매물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테스트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3만 원까지도 저도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자화전자뿐이 아니라 뭐 LG이노텍이라든지 BHI 같은 기업들이 진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뭐 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조금의 숨고르기 그러면서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애플 주가가 최근 들어 다시 강세를 좀 띠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네.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의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일동제약이었죠. 외국인은 이번 주 내내 또 기관은 이틀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진 종목일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뭐 고객이 제일 중요한 고객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간편한 거겠죠. 그래서 알약으로 간단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기대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구용으로 좀 쉽게 먹을 수 있다면 더 접근하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먼저 박철순 의원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1월에 좀 관심을 가지셨더라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또 추가로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될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11월 1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신규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 빅파마들이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던 것처럼 지금 화이자를 인수하지 못했던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거래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만 치료 시장이 너무나도 고성장을 할 것이라고 거의 다 확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된 특히나 복용 편의성이 높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 1상을 지나고 났더니 일단은 4주 만에 한 10% 가까운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나 근육량이 주는 부작용이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근육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제품의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작용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 좀 적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사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경쟁사 중에 턴스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올해 일단은 임상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였던 한 군데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경쟁하는 회사가 좀 줄어서 이 회사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경쟁사 중에 스트럭처 테라피틱스가 있는데 이 회사는 한 2조 원 이상에서 시가총액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기술력에서는 뭐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낮다라는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도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외에도 기대 포인트가 있는데 항암제 중에 베나다파립이라는 거에 대한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베나다파립 같은 경우가 임상 1상에서 부분간해가 확인이 됐는데 부분간해가 뭐냐면 암 크기가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료제 효과를 임상 1상에서 확인이 됐고 임상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 내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4분기 때 이상이 완료가 되면 기존의 표준 치료제였던 치료제와 비교를 하게 되는 3상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것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형화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이 베나다파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일단은 2026년도부터 본격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내년에 올해 대비 한 30% 후반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번에도 알테오젠 얘기해 주시면서 주사도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네. 같은데 알약은 근데 아무래도 위에서 소화되면서 좀 효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쵸. 뭐 아무래도 위에서 좀 녹아내리니까 그렇다고 캡슐을 씌워가지고 유산균처럼 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라면은 저는 진짜 기존의 비만 치료제 치료를 하던 분들은 다 경구용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보조제도 그냥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 스스로 주사를 이렇게 놓는다라는 게 물론 이게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저는 운동으로 살 빼고 있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앞 따끔거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그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짧으니까 이걸 이제 GLP 기술이라 해가지고 더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기술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할 수 있다 어쩌다 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진짜 경구형 제품이 딱 하나 나오면 지금 일라일리가 내년에 출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데 나오면 사실은 다른 기업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평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형 치료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상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도 메세라를 15조인가요? 주고 인수를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바로 중국 기업을 또 수조 원대 주고 또 인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일동제약이 지금 경구형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임상 1상에서 이게 2상, 3상까지 가가지고 진짜 약이 나온다. 뭐 시간은 걸리겠죠. 최소한 뭐 한 1, 2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D&D 파마텍의 지분을 정리를 했잖아요. 네. 정리를 하면서 한 150억 정도 현금을 챙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런 그 신약 개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은 그래도 다른 바이오주하고 다르게 그래도 수익이 나는 회사예요. 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제약사니까. 나름대로 알토란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재무 구조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충분히 추가 상승세, 특히 오늘 같은 날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매물대 돌파에다도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셨는데요. 그러면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시가 3만 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사실은 뭐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한 3만 5천 원 넘어가게 되면은 고점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구용 내에서 시작을 재편할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3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방 더 열어두셔도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순 요원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11월에는 2만 원대였는데 네. 3만 원 선 위로 확 올라와 버려서요. 어느 선에서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역시나 이게 조금 전에 종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최고가 직전 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저항받고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차익 매물 때문에 그런 건데 중장기 여유 자금이라고 한다면 저도 길게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주가가 8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 적자였어요. 영업 손실의 순손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실적 고성장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여유 자금으로 좀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은 제약바이오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라면 뭐 3만 5천 원 내외를 보셔야겠지만 중장기라면 저는 뭐 4만 5천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분모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이백, 두 번째는 LNF입니다. 먼저 나이백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미국 학회에서 siRNA 뇌전달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치료제가 얼마만큼 좀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냈다고 봐야 할 수 있는 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뭐 오늘 나온 뉴스만 가지고 뭐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제2의 ABL 바이오가 되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올해 이제 기술 이전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한 흑자 전환 기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ABL 바이오가 되나라는 말이 좀 구미가 당기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일단은 이 회사는 그 펩타이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ADC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 보시면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연초에 상반기죠. 연초는 아니고 한 5월, 6월쯤인데
그 펩타이드 기반의 섬유증 치료제 관련해서 대규모 계약을 성사를 좀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회사도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펩타이드 기반의 GLP-1 비만 치료제를 지금 기술력 그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내용을 보면은 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살은 잘 빠지고 근육은 잘 보존되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또 비만 치료제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뇌 전달, 네. 약물 전달 관련돼서 좀 좋은 임상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높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병 중에서 가장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쪽이 이제 모발 관련돼서 대머리 네.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네. 현대인의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건 웃자고 말한 거지만 알츠하이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이 치매라는 게 뭐 어떤 회사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가 뭐 좋은 제품 나왔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 시장에서는 뭐 확실한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게 현대인들한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BL 바이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 올라왔죠. 물론 이제 ABL 바이오는 조 단위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라간 네. 것이고 나이백은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기대감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충분히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일단은 뭐 저가 매수세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언저리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좀 짚어주셨네요. 다음은 박철순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올해 보니까 한 6천억 원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시총이 너무 저렴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ABL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갇힌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상승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조 단위까지는 아니었어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35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5월 달쯤에 이 회사의 섬유증 치료제를 미국의 페지란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계약금도 당연히 받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매출의 한 4%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품들이 계속 팔리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로열티를 꾸준하게 챙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다각도에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증이 한번 끝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빅파마가 엄청난 돈을 주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는 건데 거기다가 검증을 안 하고 할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기술 이전을 할 만한 기업들을 찾고 싶다면 그중에 가장 먼저 기술 이전에 이미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는 기업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비만 치료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요거 같은 경우도 지방 축적률을 60%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근육의 단면적을 2배로 올린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뭐 개발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중간 결과 같은 것들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펩타이드라는 이 회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펩타이드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학회에서 좋은 결과를 좀 발표를 해서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술 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드디어 네.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재무 요약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지금 누적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보면 역시나 둘 다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드디어 전반적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다면 적자일 때보다 훨씬 더 주가는 많이 가야겠죠. 일단 고점을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은 상방을 좀 열어놓으시고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기술적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시고 상방을 더 열어야 한다고라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오늘 또 넥스트레이드에서 더 올랐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신규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했을 때는 좀 더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된다고 보지만 지금은 약간 또 차익 매물로 급격하게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한 5%에서 10% 내외로 조금 그것도 분할로 담는 전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한 10% 정도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거나 10에서 한 20% 그래서 한 5만 5천 원 정도 한번 목표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4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 4만 5천 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의 좀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들어가기 전은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제2의 ABL 바이오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뭐 저는 사실 이런 패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그 정규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상당히 12%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강세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갭상승 나온 거를 지켜냈다는 게 의미가 있고 네. 또 대체거래소에서 그 다음에 더 오른 거잖아요. 네. 또 10%가 더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이제 좀 손절가를 짧게 본다라면 오늘 시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물론 내일 이제 흐름은 봐야 돼요. 대체거래소의 가격하고 또 내일 또 정규장의 가격이 또 변화가 맞아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봐야 되지만 대체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마감 가격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오늘 시가 한 4만 8천 원이 좀 중요한 선이 짧게 놓고 본다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오늘 저가 언저리 최근에 매물대 상단인 4만 5천 원, 4만 4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적극 매수 구간으로 좀 설정해 놓고 대응해야 된다. 아까 일동제약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군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인데 네.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은 매물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조정을 기다리면 안 오고 그냥 메롱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만 5천 원 선을 중심점으로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NF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ESS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장중 상승분을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윗꼬리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을 평가해 주시죠. 네, 뭐 에너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내 마음속 2차전지 탑픽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극적인 멘트들이 많네요. 탑픽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LNF가 갈 듯 말 듯 하거든요. 네. 어떤 모멘텀을 더 보면 될까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쪽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주가들도 좀 오르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주가를 몇 년 동안 눌렀던 게 전기차 캐즘이었는데 뭐 극단적으로 뭐 지금 굉장히 막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표로 많이 보고 있는 리튬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계에서도 리튬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과거처럼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재고평가 손실이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이 일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이슈들이 좀 많았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벤츠 쪽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수출했었고 네. 삼성 SDI도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미국 대형 에너지사와 이제 계약을 했죠. 역시나 이것도 2조 규모였기 때문에 이제 뭔가 배터리 3사, 우리나라의 배터리 밸류체인을 끌고 가고 있는 3사가 지속적으로 조단위 계약을 하면서 역시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가장 기대되는 부분들은 전기차의 캐즘에서 나오고 있었던 불안감을 ESS 쪽에서 지금 잘 상쇄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AI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역시나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ESS라고 하는 보조 저장 장치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ESS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ESS 시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LFP 배터리를 원래 많이 썼었는데 중국이 이걸 대부분 다 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을 지금 계속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탈중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LFP 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LFP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사 대비했을 때 LFP 배터리를 가장 먼저 특히나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가장 먼저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 때 상용화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선전국가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이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기대감이 높은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주요 고객향인데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 쪽 같은 경우는 주요 지금 유럽과 중국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쪽에다가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서 네. 크게 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좀 덜 팔린다고 해서 LNF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튬 가격 상승하면 당연히 가장 충격을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 상승 시에는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은 역시나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한 기대감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유창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ESS 시장이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없었으면 뭐 ESS 시장은 커지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주목을 받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ESS라는 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확대가 ESS 시장을 급성장시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전력 인프라가 계속 이제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이제 새롭게 바꾸는 것인데 여기에 ESS가 필수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선 케이블 이런 걸 또 이제 많이 깔긴 하지만 뭐 이 부분에서의 어떤 ESS의 역할은 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커진다라면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투자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ESS 관련해서 2조 원의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업이 삼성 SDI가 절반 정도는 차지한 것 같고 나머지 기업이 좀 차지를 하려고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조 원 규모면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어마어마할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내년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매출은 3조 800억 대, 그러니까 3조 1000억 전후, 3조 원 전후에서 어떤 매출을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전후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한 11%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러니까 완벽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감안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삼성 SDI가 2조 원대. 네. 근데 이게 2조 원이 엄청 큰 금액인 게 2년 그 계약 기간이 2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1조씩이기 때문에 엄청 큰 계약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또 신규 계약 나올 수 있는 거고 LG 에너솔루션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 계약을 계속 지금 체결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뭐 LNF 역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진짜 2차전지 소재 쪽도 흑자를 볼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격 전략까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먼저 박철순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탑픽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구간 그러면 신규 접근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눈높이를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좀 장기 매물 저항과 그다음에 10월달 고점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단기적인 자금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15만 원 정도 선을 보셔야겠지만 내년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긴 여유 자금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20에서 2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는요. 일단은 12만 원 정도는 일단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좀 타이트하네요. 12만 원 선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이온의 좀 전략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아직도 좀 손실 구간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좀 비중을 더 투입해야 할 시점이 온 걸까요? 뭐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 한 150% 올라왔지만 2023년 최고점 네. 대비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70%, 60% 되시는 분들 계세요. 꼭 그때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글쎄요, 비중이 뭐 적다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비중이 좀 많다 그러면 굳이 추가 매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끌고 가면서 손실을 좀 회복을 좀 길게 바라보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뭐 비중을 더 늘릴 시점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이렇게 LNF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는 향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삼성 SDI, 두 번째는 한중 NCS입니다. 먼저 삼성 SDI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미국 에너지사의 ESS용 LFP를 첫 장기 공급하게 됐다고 오늘 발표했죠. 2조 원대 정말 큰 금액이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이온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삼성 SDI 이제는 내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와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삼성 SDI까지 이렇게 빅딜이 좀 터져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갈 수 있을까요? 가야죠. 네. 사실은 셀 업체 중에서 제일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네. 뭐 변동은 있지만 큰 박스죠. 박스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었다라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는 주가가 처참했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구장창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8만 원 하던 주가가 그러니까요. 15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큰 대기업이 고점 대비 70%, 80% 빠졌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올해도 사실은 좋은 건 아직은 별로 없어요. 네. 올해 연간 적자가 1조 6천억대, 1조 5천억대에서 1조 6천억 정도 전망을 좀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까지는 적자가 계속 이어질 거다. 뭐 금액의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턴어라운드 되는 데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거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좋은 게 많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재평가되고 좀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관리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난 10월 달에 그 실적 발표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IR을 할 때 우리가 ESS를 너무 등한시했다. ESS 쪽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전략을 짜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ESS 시장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간파했다기보다 뒤늦게 인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 많은 분들이 뭐 LFP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LFP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안 만들었었던 이유는 중국과 경쟁이 안 되니까. 그렇죠. 중국은- 너무 싸게 만드는 거 네, 아닌가요? 중국은 뭐 NCM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LFP를 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이 안 되니까 LFP를 안 한 것뿐이지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뭐 ESS 쪽으로 해서 LFP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대규모 계약이 나온 거죠. 네. 2조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조씩이에요. 계약 기간 2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상대방 기업이 2조 원대 수주를 하는 기업이면 어마어마한 그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맺은 계약은 그 다음에도 추가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 매출에 대한 우려감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시장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라는 게 아직은 그냥 꿈의 배터리로만 나오고 있죠. 뭐 그래도 제일 먼저 상용화하겠다고 한 그쵸. 회사 아닌가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됐죠. 전고체 배터리를 열심히 우리는 다른 기업들은 NCM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고체로 빠르게 전환을 하겠다 했는데 네. 아직 결과물이 그쵸. 쉽게 안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좀 집중도가 좀 중요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건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없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주가 역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에 대한 긍정적인 좀 평가해 주셨고요. 이제는 박철순 요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점진적인 회복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에 이 조단위의 계약은 일단은 실적 기대감을 더 높이는 요소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지금 주력 사업부 중에 일부 사업부가 조금 아직은 적자를 바로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회복은 될 것 같다. 일단 각형 이 전기차 부문 가동률이 일단은 지금 배터리 가동률이 한 40%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실적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주력 고객사가 이제 BMW인데 BMW의 신차 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규 EV 플랫폼 도입이 2027년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추가적인 수주가 강하게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아쉬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BMW가 아닌 예를 들어 뭐 아우디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스텔란티스향 매출은 조금씩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씩 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형전지 쪽 사업부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역시나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대형 전지 쪽과 소형 전지 쪽 조금씩은 일단 바닥을 만들고 이제는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부 같은 경우도 뭐 OLED라든지 반도체 쪽 조금씩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쪽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ESS 쪽 같은 경우는 역시나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주도 나왔지만 그래서 일단 ESS 쪽에서 예상보다 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호재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은 매도를 하는 거 아니라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에다가 베팅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어서 일단 조금 더 룸을 열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황도 그렇고 실적도 함께 점진적으로 그래도 회복에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좀 그래도 저점에서 잘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어느 선을 좀 목표가로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저는 사실 전고점이 35만 원 정도 선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 신규 접근을 해도 이 이상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너무 단기적인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상단에 작년 고점까지 적용해서 일단 한 38만 원까지는 일단 룸이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38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29만 원 정도 선으로 해서 전 저점 정도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과도 좀 전략을 더 세워볼게요. 삼성 SDI는 물타기 아직인가요? 이 종목도? 사실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 매수는 별로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중이 이미 50%인데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5% 더 한다고 해서 평균 단가 낮아질까요? 안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작년에 고점에서 조금 사봤는데 손실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황이면 그때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매수하시면 금액 단가가 많이 떨어지지만
이미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평균 단가 거의 안 낮아지게 돼요. 계좌를 새로 열어야겠네요. 그래도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중이 너무 많으면 굳이 추가 매수를 할 매력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중이 적으신 분이라 그러면 예전에 이제 너무 많이 좀 섣불리 사셔가지고 손실을 보고 계신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오히려 잘 버티신 거거든요.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뭐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 그런 분들이라면 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아까 뭐 LNF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돼서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뭐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삼성 SDI가 어쨌든 셀 업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줘야지 밑에 소재주도 올라가는 거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하한가만 하는데 소재주가 상한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건 못 가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는 조금 더 유지하자. 그러면 셀 업체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시선을 조금은 바꿔도 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중 NCS였죠. 북미 공장의 증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 지금부터 기대해봐도 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대세는 ESS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AI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AI 시장 확대 최대 수혜 부품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중 NCS 하면 삼성 SDI 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먼저 박철순 의원부터 포인트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한중 NCS 같은 경우는 뭐 ESS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SS용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공조장치, 모듈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S 쪽 매출이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이 좀 나왔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한 20%대 매출이 나왔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 비중은 이 정도가 된다라고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기존 ESS 냉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EV 배터리 산업 분야로 일단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 수냉식 냉각 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업부 모두 다 앞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와 시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특히나 앞서 오늘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거기와도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 발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수혜를 약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 한중 NC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발맞춰서 미국 시장 증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증설이 완료될 때마다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실적 레벨업, 그리고 주가도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게 한중 NC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행식 냉각 관련해서 뭐 대표 종목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자리를 보니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더라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좀 신규 접근하기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요, 박철순 대표님? 저는 근데 지금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은 오히려 최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 거래를 원래 팔고 있다가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그렇게 크게 많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셌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대 미만의 공매도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하방 압력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여유만 있는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오히려 급등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창희 의원의 전략도 살짝 들어볼게요. 지금 좀 그래도 아까 삼성 SDI, LNF 여러 EDSS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닥 종목이니까 이 3천이란 모멘텀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뭐 지금은 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중 NCS 같은 경우는 ESS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5만 5천 원 매물을 돌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만약에 그냥 좀 고만고만한 시장이다.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는 시장이라 그러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언제든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도 뭐 코스닥 활성 정책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1100, 뭐 그 이상도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냥 기간 조정인 것이지 시장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뭐 3,500, 뭐 3,000 이렇게 빠질 거라 좀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보실 때도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애매한 위치예요. 아이고 매물에 걸릴 것 같은데 또 돌파될 것 같은데 그런 위치거든요. 약간의 베팅이 필요한 그쵸? 종목들인가요? 근데 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시장이 좀 돌았으면 정말 빠르게 또 상승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올라오고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매물 돌파를 먼저 시도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 NCS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철순 요원의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클래시스가 이 병원용 기기뿐 아니라 이제 홈디바이스도 완판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률 내고 있는 자리인데 또 신규 접근 고려하시는 분들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은 클래시스 말씀드리기 전에 미용 의료기기 섹터라든지 K-뷰티 쪽 약재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방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실 미용 시술 받으면은 부가세 10% 환급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종료되는 걸로 지금 뭐 기존 사실화되고 있는 것 확정됐나요? 같아요. 일단은 뭐 더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조금 이제 기간이 이제 12월 달까지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변화가 없는 한에는 일단은 방한 외국인들이 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미용실이 조금 줄 가능성은 있다. 근데 한국에 이미 오는 사람들이 그 10%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걸 못 받는다고 해서 시술을 안 할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 미용 의료기기 쪽을 여러분들이 베팅하실 때는 당연히 국내 내수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수가 솔직히 조금 줄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서 충분히 이거를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좀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시스는 역시나 글로벌 흥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주요 국가들 기기에 대한 어떤 허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라든지 유럽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계 수가 더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출은 더 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쿼드 세일이라는 제품이 먼저 신제품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흥행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이제 홈 디바이스 장치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슈링크홈 리프트 글로우라는 제품인데 이게 사실 슈링크라는 제품 자체가 워낙 지금 시장에서 많이 팔렸던 제품입니다. 시술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높아서 홈 디바이스 쪽에서 충분히 지금 완판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단 신제품 효과도 있으니까요. 지금 충분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목표가가 6만 원이었는데 6만 원을 이미 찍었었거든요. 사실 네. 추천드린 이후에. 하지만 7만 원으로 그때 한번 상향하셨죠? 상향했었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여도 6만 원까지면 그래도 꽤 괜찮은 나쁘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단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중장기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7만 원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네, GI 이노베이션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한번 가지고 네. 와봤고, 면역 항암제 신약 관련해서 최근에 식약처 승인을 좀 받았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호주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빠르게 좀 올해 말 내년 초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내년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 이전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아 이노베이션도 충분히 좀 빠르게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나쁘진 않다. 지난 6월 달에 한번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네. 충분히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올라온 상황인데 어저께 크게 상승을 하고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라면
지금은 눌림목 자리에서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18,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절가 짧게 놓고, 왜냐면 또 내일 금리 인하가 새벽에 네. 바이오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짧게 18,000원 잡아봤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지난 6월달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GR 이노베이션 기술 이전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짧게 1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순 요원의 종목도 하나 궁금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GNC 에너지인데요. 오늘은 좀 3% 정도 밀렸지만, 기존에 사실 올해 말까지 시작해서 2년 동안 우상향이 계속 지속됐던 굉장한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제 조정 마무리한 이후에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 국내 비상발전기 관련된 쪽에서 원래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이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일단 가스터빈 발전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단가의 가스터빈 엔진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한 90%에 육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성장에 따른 수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GNC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공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메가와트당 지금 평균 단가가 한 2배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제품을 과거보다 지금 팔 때마다 마진을 2배 이상 남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설치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어떤 설치량을 봤더니 수주 잔고를 봤더니 2018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수주 잔고는 매출과 실적과 직결되는 아주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료전지 부분에서는 성문그린 에너지라는 회사가 일단은 실적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발전소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발전소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지금 영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의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25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가까이 급증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최고가까지 한번 베팅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는 어디로 잡을까요? 네, 목표가는 역시나 전고점인데요. 4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8,000원 전 저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요원과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